당신이 어제처럼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제처럼 선택하기 쉬울 것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선택이 어제와 같은 내일의 행동들을 부를 것이다. 어제와 같은 습관적 행동들이 어제와 똑같은 경험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당신의 미래의 일들이 항상 당신에게 어제와 똑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제가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다.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의 과거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당신이 플라시보다. 지은이 조 디스펜자, 옮기니 추미란, 발행 샨티, 발행일 2016년 4월 20일입니다.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마음 활용법.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가? 우리의 뇌는 하루 6, 7만 가지의 생각을 하지만 그중 90%는 어제도 했던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 같은 선택을 이끌고 같은 행동을 하며 같은 경험과 감정을 부르기에 변화의 강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좀처럼 꿈을 이루는 것도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플라시보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방법부터 스트레스나 우울증,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플라시보로 활용해 실제로 치유된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플라시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생물학적, 신경학적 플라시보가 우리 뇌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인식을 바꾸고 감정을 고양시키는 방법을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플라시보의 간단한 역사. 2010년 사람들이 자신이 플라시보를 복용하고 있다는 걸 알 때조차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하버드의 테드 캅처크 의학 박사의 파일럿 연구는 플라시보 연구 역사에 새롭고 놀라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 연구에서 캅처크와 그의 동료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환자 40명에게 플라시보를 주었다. 모든 환자는 분명히 위약이라고 쓰여 있는 약병을 받았고 그 약이 설탕약 같은 양리적으로 비활성인 물질로 맞은 위약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 위약이 심신상관 자가치유 과정을 통해 IBS를 크게 호전시킬 수 있음이 임상실험 결과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다. 비교 그룹인 또 다른 40명의 IBS 환자 그룹은 아무런 약도 받지 않았다. 3주 후 플라시보를 복용한 그룹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그룹보다 병증이 2배나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캅처크가 기록해 놓은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진짜 IBS 약 중 가장 좋은 것으로 한 실험 결과와 비슷한 것이었다. 이 환자들은 속아서 자가 치유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플라시보를 복용하고 있음을 잘 알았다. 그럼에도 플라시보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거야 어쨌든 그 말을 믿음으로써 몸에 영향을 주고 호전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한편 태도와 인식, 믿음의 효과를 조사하여 심신상관 연구를 선도하는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들도 많이 있다. 이 연구들은 운동의 실질적인 결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것조차 믿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7년 하버드의 심리학 박사 에일리아 크럼과 엘렌 랭어가 호텔에서 근무하는 84명의 여성 청소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 완벽한 예이다. 처음에 청소부들은 자신들이 매일 하는 일이 미국 공중위생국이 권장하는 건강을 위한 일일 운동 권장량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실 여성 청소부의 67%는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37%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최초 평가 후 크럼과 랭어는 청소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에게 그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지와 그들이 하는 일만으로도 운동이 되고도 남는다고 말해주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그런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았다. 한 달 후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몸무게가 평균 1kg 줄었고 체지방 비율이 낮아졌으며 수축기 혈압 수치가 평균 10포인트 떨어졌다. 그들은 직장 밖에서 다른 추가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고 식사 습관도 전혀 바꾸지 않았다. 똑같은 일을 한 다른 그룹의 청소부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자각만으로도 우리 몸과 건강에 중요한 물리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경험할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말들,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이 모두가 우리의 의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 요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더 많이 알수록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쉬워지고 더 효과적이 된다는 것이다. 뇌 속의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생각의 해부학.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생각으로 생물학적 기능과 작용을 바꾸는 일종의 기능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사하고 또 그것이 우리 뇌와 몸과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개인의 일상적인 생각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습관의 산물들이다. 우리는 하루에 6, 7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90%가 바로 어제도 한 생각들이다. 우리는 매일 침대에 똑같은 쪽에서 일어나고 욕실에서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빗으며 똑같은 아침을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먹고 똑같은 손으로 머그컵을 잡고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똑같은 길을 운전해 가고 똑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아는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런 일을 마치면 우리는 서둘러 퇴근을 한다. 그래야 빨리 이메일을 체크하고 그래야 빨리 저녁을 먹고 그래야 빨리 좋아하는 TV쇼를 보고 그래야 빨리 어제와 같이 잠잘 준비를 하며 일을 닫고 그래야 빨리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그래야 빨리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자동 인형처럼 살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정확하게 들은 것이다. 같은 생각이 같은 선택을 이끈다. 같은 선택이 같은 행동을 이끈다. 같은 행동이 같은 경험을 창조한다. 같은 경험이 같은 감정을 생산한다. 그리고 같은 감정이 또다시 같은 생각을 부른다. 그림 3-1을 보고 같은 생각이 어떻게 늘 그렇듯 같은 현실을 만드는지 그 순서를 따라가 보기 바란다. 그런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 활동도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된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몰래 빌어봤자 뇌도 몸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뇌를 똑같이 활동시키고 그러면 똑같은 뇌신경 회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뇌에 또 똑같은 화학작용이 재생산되며 그것이 당신 몸의 화학작용에 또 똑같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똑같은 화학작용이 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유전자를 발현한다. 그리고 그 같은 유전자의 발현이 같은 단백질, 즉 같은 세포 구성 요소를 만들어내며 늘 같은 몸을 유지시킨다. 그리고 단백질의 발현은 곧 삶 혹은 건강을 뜻하므로 당신의 삶과 건강도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이제 잠시 당신의 삶을 살펴보자.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지닐까? 당신이 어제처럼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제처럼 선택하기 쉬울 것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선택이 어제와 같은 내일의 행동들을 부를 것이다.
어제와 같은 습관적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에 어제와 똑같은 경험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당신 미래의 일들이 항상 당신에게 어제와 똑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매일 똑같이 느낄 것이다. 어제가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다.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의 과거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말에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는 방금 설명한 그 익숙한 감정이 곧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 상태이다. 그 존재 상태는 편하고 자연스러우며 자동적이다. 그 존재 상태가 당신처럼 보이는 그것이요. 솔직히 말해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이다. 반복적인 과정을 매일 계속하면 그 당신으로 보이는 존재의 상태는 그때마다 어제와 같은 생각을 부르는 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또 당신에게 영향을 줘 당신으로 하여금 자동으로 어제와 똑같은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순환을 갈망하게 할 것이다.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익숙한 느낌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따라서 당신 성격과 관련된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남게 된다. 당신의 성격이 이렇다면 이런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개인적 현실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다. 당신의 성격은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현재 이 페이지를 읽고 있는 당신의 현재 성격이 당신의 삶이라고 하는 현재의 개인적 현실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을 조사해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은 똑같은 경험만 불러온 그동안 당신이 선택해온 무의식적 행동들에 대해 의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 변화의 강 건너기. 변화하는데 가장 힘든 일은 어제 한 선택을 오늘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일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습관적, 자동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며 오래된 정체성을 둘러싼 같은 감정을 재확인하게 하는 그 동일한 선택을 부르는 동일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순간 곧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존재의 새로운 상태는 낯설게 마련이다. 몰랐던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는 실제로 그것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같고 더 이상 그 익숙했던 자아의 느낌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런 상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편하다면 사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변화의 강에 발을 담근 것이다. 미지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다. 더 이상 과거의 자아로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림 3-8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과거의 자아와 새로운 자아 사이의 틈을 건너야 한다. 그냥 왈츠를 추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성격이 되어 있더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성격이 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 변화의 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옛 자아와 새 자아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즉시 다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가 버린다. 무의식적으로 이거 별로야, 불편해, 혹은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 혹은 자기 암시를 받아들이는 순간 또다시 예전의 그 오래된 선택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그 습관적인 행동들을 불러 같은 경험들을 하게 만들고 또 같은 감정과 느낌을 자동으로 보증하는 그 선택들 말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기분 좋군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익숙한데 라고 말하는 것이다.
변화의 강을 건너는 것이 사실은 옛 자아의 생물학적, 신경학적, 화학적, 심지어 유전학적인 죽음이라는 것과 그래서 불편한 것임을 이해하고 나면 변화를 위한 힘이 생기고 강의 반대쪽에 시선을 둘 수 있다. 변화란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 결과 고정되어 버린 신경 회로를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일이 어려워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뇌의 구조에 반복적으로 아로새겨진 오래된 자세, 믿음, 인식을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변화의 강을 지나는 때를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는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불사조가 스스로를 태워서 재가 되는 과정과도 같다.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려면 옛 자아가 죽어야 한다. 당연히 그런 일이 쉬울 리가 없다. 그래도 괜찮다. 그 미지의 세계야말로 창조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니까 말이다. 그곳은 가능성의 장소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대부분 미지의 것으로부터 달아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빈 공간 혹은 미지의 세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무 혼란스럽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있기 싫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의 창조 말이다.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때 그 자아는 생물학적으로도 달라야 한다. 신경 단위의 새로운 연결이 발화해야 하고 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 연결을 굳혀야 한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 연결을 강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경험을 충분히 해서 화학적으로 새로운 상태에 우리도 감정적으로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상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들이 발현되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단백질의 표출이 생명의 표출이고 생명의 표출이 곧 건강한 몸이라면 그때 구조적, 기능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건강한 삶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때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몸속의 플라시보 효과. 뉴스 미디어는 특정 유전자가 이런저런 상태와 질병을 야기한다고 계속 떠들어대면서 그런 믿음을 강화한다. 이런 뉴스들은 우리가 생물학의 희생자이며 우리의 건강과 안녕, 성격의 궁극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곧 우리의 유전자라고 믿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왔다. 심지어 유전자가 인간 만사를 지시하고 인간 관계를 결정하며 미래까지 예언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믿음들은 유전자 결정론이 우리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병, 동성애, 리더십 등에 대한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제의 뉴스가 만들어낸 구시대의 믿음일 뿐이다. 먼저 예를 들어 난독증, 주의력 결핍증,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건강 문제 혹은 육체적 변이가 유전자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의 사람들 중 5%도 안 되는 사람이 인류형 당뇨, 다운증후군, 겸상 적혈구성 빈혈 같은 특이한 유전적 조건을 갖고 태어난다. 다른 95%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문제 상태로 발전했다면 그것은 생활 습관과 행동 양식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사실을 말하자면 특정 상태를 부르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그런 상태에 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유전자는 어느 날 꼭 부화하게 되어 있는 알 같은 것이 아니다. 유전자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 유무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유전자의 불을 켜고 끄느냐 하는 것이다. 후성 유전학,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몸의 구조와 기능 모두에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환경 속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해 원하는 유전자는 깨우고 원하지 않는 유전자는 잠재우는 방식으로 유전적 수준에서 운명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요인들은 느낌이나 생각처럼 몸 안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공해나 햇살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후성 유전학은 세포에게 언제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외부의 모든 신호들을 연구한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원천들을 살핀다. 그뿐 아니라 매 순간 세포가 기능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에너지의 역학도 연구한다. 후성 유전학에서는 비록 우리의 DNA 부호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의 유전자 안에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조합과 순서, 패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DNA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후성 유전학의 작용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이다. 유전자 결정론을 받아들인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정확하게 똑같은 유전자만 발현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질병을 앓지는 않는다. 쌍둥이 한 명이 유전적인 병을 앓게 되더라도 다른 한 명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같은 유전자의 쌍둥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다. 스페인에서의 한 연구가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국립암센터의 후성 유전학 실험실의 연구원들은 3세에서 74세에 이르는 40쌍의 일란성 쌍둥이들을 연구했다. 그리고 유사한 라이프 스타일로 많은 시간 함께 지내온 어린 쌍둥이들이 유사한 후성 유전학적 패턴을 보이는 데 반해 떨어져서 각자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온 나이든 쌍둥이들은 매우 다른 후성 유전학적 패턴을 보임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50세의 쌍둥이들은 3세의 쌍둥이들에 비해 서로 다르게 발현된 유전자의 수가 4배나 많았다. 이 쌍둥이들은 정확하게 똑같은 DNA를 갖고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온 쌍둥이들의 경우 유전자를 매우 다르게 발현시킨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그랬다. 나이든 쌍둥이들은 마치 동일 모델의 컴퓨터 2대와 비슷했다.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으로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기 아주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다운로드한 것이다. 컴퓨터는 같지만 각각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았느냐에 따라 각 컴퓨터가 하는 일과 작동하는 방식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몸은 복잡한 생물학적 전환과 변화의 공식 속에서 반응하고 우리의 경험 하나하나는 세포들 속 유전적 변화를 위한 단추를 실제로 누르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정말이지 놀랍다. 전립선 암 저위험군의 남성 31명이 철저한 식단과 일상 식이요법을 따른 결과 단지 석 달 만에 48개의 유전자를 상향 조정했고 453개의 유전자를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한 유전자 변형은 전체 이야기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그런 경험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화학적 반응들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이런 반응들도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어떤 자료를 사실에 기반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유전적 수준에서 상당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의식적 자각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교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의미 부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경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신경 구조는 미시적 수준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 미시적 수준의 우리는 다시 거시적 수준의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과거의 렌즈를 통해 삶을 인식하고 같은 신경 구조물이 야기하는 같은 조건들에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한 당신은 이미 결정된 매우 구체적인 유전적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삶에 대해 당신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이 계속 같은 유전자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점화될 때에만 세포는 같은 유전자를 수천 가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때 몸도 바뀌게 된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모든 요소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면의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의 믿음, 인식, 외부 환경과 관계하는 법, 이 모두가 당신의 내면의 환경에 영향을 준다. 유전적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의 이미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풀어줄 잠을 통해 구멍에 맞는 열쇠를 찾기만 하면 된다. 생각이 뇌와 몸을 바꾸는 법. 당신이 원하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그 새로운 시리즈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복하며 거듭해서 같은 마음을 생산하면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려고, 즉, 그 경험이 일어난 때의 마음으로 보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플라시보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이들을 만들어낸다. 몸의 구조와 기능을 진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의 뇌와 몸은 똑같은 과거 속의 살기를 그치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머릿속 시연을 통해 가능하다. 머릿속 시연이란 간단히 말해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 상상하는 것으로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더 이상 되고 싶지 않는 것과 되고 싶은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미래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다고 머릿속으로 계획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 머릿속 시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머릿속 시연을 하는 동안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결과에 대한 꿈이나 운명을 머릿속으로 시연할 때 당신은 그 결과에 익숙해질 때까지 상상을 거듭한다. 원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뇌 속에 더 많이 새겨 넣으면 넣을수록 그것이 자료가 되어 머릿속에서 더 나은 모델을 창조하게 되고 따라서 당신의 의도와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분이 들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그 다음 당신의 관심에 따라 의도를 추가한다. 다음 당신은 그런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기쁨이나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와 의식적으로 결합시킨다. 그 새 감정을 끌어안고서 좀 더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타날 신경화학 물질에 당신 몸을 휩싸게 된다. 당신 몸이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한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화학적인 면에서만 보면 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산만해지지 않고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당신은 몇 분 안에 과거의 자아와 연결된 신경회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오래된 유전자들을 끄기 시작하면서
새 신경회로들의 불을 켜 서로 연결을 짓게 되며 이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적합한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앞에서 설명한 신경 가소성 덕분에 당신 뇌 속의 회로들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당신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미래 말이다. 그리고 이때 당신은 플라시보가 되어 생각한 대로 경험하게 된다. 새 마음으로 새 유전자를 몸속에 발현하게. 당신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나 제약 없이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의 전두엽은 곧바로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그리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건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만들어내고 건강한 상태의 그림도 머릿속으로 그려내며 그 결과 건강한 상태가 어떨지 상상할 수 있다. CEO인 전두엽은 뇌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전두엽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새로운 마음 상태를 창조하기 위해 뉴런들의 네트워크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마치 심포니 지휘자처럼 오래되고 단단해진 뉴런 네트워크는 침묵시키고 뇌의 각각 다른 부분들에서 각기 다른 뉴런 네트워크들을 선택한 뒤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당신이 상상하는 일을 반영할 새로운 마음의 수준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전두엽이다. 전두엽이 있어 우리 뇌는 다른 순서, 패턴, 조합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일단 전두엽이 다른 뉴런 네트워크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동시에 완벽하게 켜서 새로운 수준의 마음을 창조하고 나면 당신 마음의 눈, 즉 전두엽의 하나의 그림 혹은 표상이 떠오른다. 이제 신경화학으로 넘어갈 차례이다. 당신이 하나의 분명한 의도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의 전두엽이 지휘력을 발휘해 신경 네트워크들을 동시에 잘 발현시켰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하나의 경험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바로 내적 현실이 외적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되는 순간이다. 일단 생각이 경험이 되면 당신은 그 사건이 현실이 될 때 어떤 느낌일지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 메신저를 만들어내 몸속의 세포들로 보낼 것이다. 신경 펩티드는 다양한 세포들에서 적절한 수용 영역 혹은 도킹 스테이션을 찾아 그 메시지를 우리 몸의 호르몬 중추들에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세포들의 DNA에 보낸다. 그렇게 세포들은 새로운 메시지를 얻고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신경 펩티드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은 세포 안의 DNA는 해당 유전자의 불을 켜고 다른 유전자들의 불을 끄는 것으로 반응한다. 모두 새로운 존재 상태를 지지하기 위해서이다. 상향 조절과 하향 조절을 전구에 불이 켜져서 달아오르고 불이 꺼져서 차가워지는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불이 켜져 활성화된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든다. 불이 꺼져 불활성 상태가 된 유전자는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며 이전만큼 단백질을 생산해내지 못한다. 그때 우리는 우리 몸에 상당한 변화를 느끼며 그 결과들을 보게 된다. 감정 덧붙이기.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지나치게 익숙한 데다 그 감정들을 과거의 많은 사건들과 곧잘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은 바로 과거의 조건 속에 갇히고 만다. 여기서 과거의 조건이란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때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당신의 유전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다. 과거가 미래를 몰아낸 셈이다. 한편 감사와 같은 감정은 가슴을 열어줄 뿐 아니라 몸속의 에너지를 낮은 호르몬 센터들에서 새롭고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 감사는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이다.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몸에게 감정적으로 가르친다. 보통 우리는 원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미래의 사건이 실제로 이미 일어났다고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는 받음의 최후의 상태이다. 감사의 감정을 품고 그것을 분명한 의도와 연결 지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의 뇌와 몸이 변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몸이 화학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서 새로운 미래 속에 있게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구태의연한 감정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우리는 고양된 감정을 이용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양자 마음. 고전 물리학이라 불리는 뉴턴 물리학은 시공간 속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룬다. 거기에는 물체들이 물질적, 물리적 세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포함된다. 뉴턴이 발견한 법칙들 덕분에 우리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관성의 세기, 시애틀에서 뉴욕까지의 비행 시간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뉴턴 물리학은 예측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턴 물리학에서 우주는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 혹은 기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시공간 너머 비물질 세계의 움직임이나 원자들의 행동 방식이나 에너지의 문제에 이르면 고전 물리학은 한계를 보인다. 이런 문제들은 양자 물리학의 영역에 속한다. 우리는 전자와 광자 같은 매우 작은 아원자 세계는 행성이나 사과, 비행기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훨씬 더 큰 세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세포 내 핵의 구성 요소들처럼 원자의 더욱더 작은 측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은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더 희미해지고 불분명해지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과학자들은 원자의 99.99999%가 빈 공간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공간이 정말로 비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공간은 사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공간 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주파수들이 정보장을 형성하며 방대하게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각 원자의 99.9999%가 에너지 혹은 정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그것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인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이고 정보라는 이야기가 된다. 과학적인 사실이 그렇다. 원자에는 아주 소량이지만 분명 물질도 들어있는데 이 물질을 연구하다가 양자 물리학자들은 뭔가 매우 기묘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양자 세계 속의 아원자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 것이다. 즉, 뉴턴 물리학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법칙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사실 원자보다 작은 양자 수준에서 물질의 존재는 순간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물질은 한순간 여기에 있다가 다음 순간 사라지고 없다. 물질은 단지 하나의 경향성, 확률 혹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양자 수준에서 절대적인 물질적 존재는 없는 것이다.
양자 우주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과학자들은 아원자 입자들을 관찰하는 자신들의 행동 자체가 그 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입자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사라지고 또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유는 이 입자들이 모두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양자 에너지장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 또는 확률의 배열 위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찰자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전자에 집중할 때만이 그 전자가 실제로 그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자 효과에 따르면 물질은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즉 우리가 알아채고 의식하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도 나타날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져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물질은 물질로 나타나고 에너지로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꾼다. 그리고 관찰자인 인간의 마음이 물질의 행동과 출현에 그렇게 밀접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양자 역학적인 사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자의 미세한 세계에서는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현실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마음이 곧 물질이 될 수 있다는,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을 물질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양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과거와 다른 미래를 관찰하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그 순간 미래의 현실에 사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 하여금 현재 순간 그 미래에 살고 있다고 믿게끔 조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안에 모든 가능성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양자 모델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고 그것을 관찰해 현실로 만들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셈이다. 그리고 전 우주가 99% 에너지인 원자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놓치고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이 플라시보임을 증명한다. 워크숍을 통한 연구,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계속 보내주는 증거들 덕분에 나는 당신이 곧 플라시보임을 잘 알고 있다.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미 아는 것으로 만들면서 증명한 사실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완전한 치유는 양자장 속의 미지의 가능성으로서 이미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깨닫고 구체화시킬 때까지 말이다. 다시 말해 완전한 치유는 물질 세상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든 물질적 가능성들이 결합되어 있는 무한한 정보의 장 속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살고 있다. 병이 미래에 저절로 나을 가능성은 그것이 개인적으로 경험되면서 이 시공간에서 알려질 때까지 시공간 바깥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감각 너머에 있는 이 미지의 것이 당신의 감각으로 이미 아는 경험이 되면 이제 당신은 진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따라서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서 치유를 거듭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하나의 생각을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겪는 현실로 만든다면 그 증거가 당신의 몸과 뇌에도 조만간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미지의 미래를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으로 머릿속에서 시연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한다면 정말로 뇌 속에 신경 가소성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몸속에서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매일 새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 뇌에게 그 상태를 상기시키고 그 마음 상태에 맞게 몸을 조건화한다면 당신은 플라시보를 복용할 때와 똑같은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명상 준비하기.
일부의 내용을 모두 읽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여러분도 바뀔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명상을 준비하며 생각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려 한다. 다음 장에서 소개할 실제 명상법을 따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워크숍에 참여해 자신의 무언가를 바꾼 사람들은 모두 먼저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었다. 그러므로 명상 연습을 하는 것을 매일 플라시보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바란다. 다만 알약을 삼키는 대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플 때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명상도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언제 명상할 것인가? 하루 중 명상하기 가장 좋은 때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다. 그 이유는 잠을 잘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뇌파 상태의 전체 스펙트럼을 모두 지나게 되기 때문이다. 베타파 상태인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으면 좀 더 느린 알파파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반쯤 잠들었을 때는 더 느리고 고요한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며 거기서 더 나아가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는 델타파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 역순을 밟는다. 즉, 델타파에서 세타파로, 세타파에서 알파파로, 알파파에서 베타파 상태로 나아가면서 완전히 깨어나고 의식도 되찾게 된다. 따라서 잠들기 전이나 방금 잠에서 깨었을 때 명상을 하면 알파파 혹은 세타파로 들어가기가 더 쉬워진다. 방금 나오거나 막 들어가려던 방향이므로 다시 돌아가거나 들어가기가 훨씬 쉬운 것이다. 잠재 의식적 마음으로 향한 문이 이 2시간대에 열린다고 보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침 명상을 선호하지만 둘 중 어느 시간대라도 상관없다. 당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아 그 시간에 꼭 명상을 하기 바란다. 날마다 명상을 한다면 좋은 습관이 될 것이고 명상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어디서 명상할 것인가? 명상할 장소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방해받지 않고 명상할 곳을 고르는 것이다. 외부의 물리적 세상과 단절돼 있어야 하므로 당신이 매일 돌아가 혼자 방해받지 않고 명상할 수 있는 곳을 골라 그곳을 명상을 위한 성소로 삼아라. 믿음과 인식을 바꾸는 명상. 이번 장에서는 나는 명상법을 하나 소개할 것이다. 당신 자신에 대한 혹은 당신 삶에 대한 믿음이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든 명상법이다. 이 명상법과 이보다 짧은 버전이 있는데 어느 것이든 녹음된 것을 틀어놓고 명상하기 바란다. 두 명상법 모두 내 웹사이트에서 오디오 CD나 mp3 파일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두 버전의 명상 안내문을 당신이 직접 읽고 녹음해서 사용해도 된다. 두 버전의 안내문은 모두 이 책의 부록에 실려 있다. 믿음과 인식은 잠재의식적 존재 상태의 솟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믿음과 인식은 당신이 거듭해온 감정과 생각에서 비롯한다. 그런 감정과 생각이 급기야 습관적 혹은 자동적이 되고 그 시점에서 태도가 형성된다. 태도들이 모여 믿음이 되고 관련된 믿음들이 모여 인식이 된다. 이런 과정이 오래 반복되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세계에 대한 관점이 형성된다. 이런 무의식적인 관점이 당신의 인간관계와 행동은 물론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믿음이나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존재 상태부터 바꿔야 한다. 존재 상태를 바꾼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바꾼다는 것이다. 물질에 영향을 주려면 당신이 먼저 물질보다는 에너지가, 입자보다는 파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분명한 의도를 고양된 감정과 결합시켜야 한다.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존재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로 결단하는 과정,
즉 새로운 믿음과 관련한 생각이 감정적으로 강력한 울림을 주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그 경험의 순간 당신의 존재 상태가 바뀔 정도의 큰 에너지로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신의 생물학을 바꾸고 당신 자신의 플라시보가 되고 당신의 생각을 물질화하는 방법이 그렇다. 우리는 모두 우리 몸의 생물학을 조금씩 바꾸는 경험을 한다. 크메르 루즈 정권 당시 강제로 끔찍한 장면들을 보고 시력에 문제가 생겼던 캄보디아 여성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용한 것과 같은 원리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면 된다. 그러려면 새로운 경험이 과거의 경험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명상 시 내면에서 하는 경험이 지금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믿음과 인식을 만든 과거의 외부 경험보다 더 큰 에너지 진폭을 가져야 한다. 몸이 새로운 마음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고양된 감정을 가슴 깊이 느껴야 한다. 그 감정으로 소름이 돋을 정도여야 한다. 가벼워지고 영감이 떠오르고 아무 걸림이 없어지고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 명상법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2가지 믿음 혹은 인식을 바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바꾸고 싶은 믿음이나 인식을 정하라. 7장에서 살펴본 우리를 제한시키는 일반적인 믿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고통은 늘 갖고 살아야 할 거야. 삶은 고난이야. 사람들은 적대적이야. 성공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해.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같은 당신만의 믿음에서 하나를 찾아낼 수도 있다. 결정했으면 종이를 한 장 준비해 중간에 세로로 줄을 그어라. 왼쪽에 바꾸고 싶은 2가지 믿음 혹은 인식을 차례로 적어라. 다음 잠시 생각을 해본다. 그것들을 더 이상 믿지도 인식하지도 않는다면 당신과 당신 인생에 대해 다른 무엇을 믿고 인식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런 새로운 것들을 정말로 믿고 인식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제 당신이 갖고 싶은 새로운 믿음이나 인식을 종이의 오른쪽에 적어라. 곧 알게 되겠지만 이 명상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도 단계로 앞장에서 살펴본 오픈 포커스 기술을 이용한다. 좀 더 일관된 알파파 혹은 세타파의 뇌파 상태로 들어가 암시 감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당신의 건강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당신 자신의 플라시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당신의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2번째 부분에서 당신은 현재 순간을 발견하고 텅 비었지만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의 세계에 한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째 부분에서 당신은 믿음과 인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부분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한 다음 실제로 앉아서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해 줄 텍스트를 알려줄 것이다. 이미 명상을 많이 해보았다면 처음부터 이 전체 과정을 다 해도 무방하다. 명상이 처음이라면 일주일 동안은 매일 첫 부분을 연습하고 그 다음 주에는 거기에 2번째 부분을 더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거기에 3번째 부분까지 더해가는 것도 좋다. 어느 쪽이든 삶의 변화가 느껴질 때까지 매일 같은 명상을 계속하기 바란다. 여기까지 당신이 플라시보이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플라시보란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각자 약재를 환자가 의학이나 치료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 조 디스펜자는 신경과학, 뇌과학자로서 양자역학과 후성유전학 등의 최신 과학을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잠재력을 이끌어내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전파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자의 또 다른 저서 브레이킹도 낭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책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맨 첫 장에서 가짜 약을 복용했음에도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고 치료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치료가 된 플라시보 효과의 사례들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약이 어떤 효능이 있건 관계없이 내가 그 약을 먹으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인식이 실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전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 우리의 몸과 뇌에 적용한다면 우리 자체가 플라시보가 되어 원하는 미래대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아주 깊고 상세한 설명들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습관적인 현재와 이어질 미래를 변화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 뇌과학, 양자역학 등 과학적인 근거와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갑작스레 중한 질병에 걸렸던 이들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존재 상태로 변화하고 유전자를 새롭게 발현하면서 실제 치유한 사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되고 싶은 모습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저자는 1시간가량의 명상법을 제안합니다. 저자의 워크숍도 명상을 통해 뇌 속의 새로운 시냅스를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매일 반복적으로 명상을 해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저자는 자칫 이 모든 이야기는 종교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데요. 최신 과학을 다루는 과학자가 저술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종교와 과학은 어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자세한 명상법은 책의 부록이나 저자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도 명상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원하는 모습을 그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